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전국 N 후3국 시대 첫 번째 시간에는 천년왕국 신라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게 왜 후3국 시대로만 불려야 되냐? 오리지널 후3국 시대라고 불릴 만한 시기는 20년도 안 된다. 근데 진짜 여기저기 군웅이 할거했던 말도 안 되는 쟁투가 벌어졌던 시기가 30여 년이 넘는다. 우리도 좀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했더니 왜 그게 전국시대냐? 국가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왕이라고 칭하지도 않았는데 왜 전국시대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뭐 일본도 전국시대에 모든 다이묘들이 왕을 칭하진 않았죠. 국가라고 보기 어려웠지요. 뭐 전국시대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기 나름이죠. 그래서 저는 전국 N 열국시대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궁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견훤을 해주십사. 태조왕건이 궁예로 출발했으니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건국한 시기는 견훤이 앞서니 견훤로 가주십사라고 해서 좋습니다. 견훤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대본도 따로 없고요. 제가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너무 옆으로 막 3000% 빠지면 우리 PD님이 조금 편집하긴 합니다만 이 견훤을 좀 해보려고 파워포인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료 읽고 또 실제로 고대사가 자료가 많이 없고 견훤의 움직이는 과정이나 견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그랬을까? 역사에서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그런 걸 논하는 건 역사 전문가, 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더군다나 이 후3국 이 시기를 연구하는 전공학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해석도 상당히 부족하고 기록 자체가 부족한 시기이다 보니 제가 진짜 파워포인트 놓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라. 제 한국사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또 그 사료 내용도 어차피 제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재밌게 견훤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이랬다는 주장도 있고 저랬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바로 이랬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 꺼져라. 난 나의 해석을 따라가겠다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해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견훤은 867년에 태어납니다. 미리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견훤이 나라를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후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런데 후백제 건국이 900년인 거지 실제로 견훤이 완산주 아래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왕을 칭했던 게 892년이면 후백제 건국 8년 전이죠. 후백제가 건국되었을 때 견훤이 34살인데 무진주에서 견훤이 왕을 칭했을 때 나이가 26살이라고. 26살짜리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도대체 얘가 뭐길래 26살짜리가 왕이 되냔 말이지. 저는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업군주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의 창업군주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동명왕 온조 혁거세는 거의 뭐 신화 수준이고 왕건이나 이성계는 솔직히 그럴만 했죠. 왕건 아빠가 왕룡이야. 그리고 이성계는 아빠가 이자춘이야. 그런데 진짜 이 시기에 궁예와 견훤은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젠장. 그렇게 치면 견훤도 아빠가 아자개인 것도 굉장히 큰 몫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 재밌는 두 인물의 창업 이야기를 할 텐데 이들이 이 젊은 나이에 창업했던 이유는 둘 다 분명히 잘났기 때문이다. 그걸 전제로 깔고 견훤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훤은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분명히 상주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구주 오서경 지방제도가 정비가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상주하고 크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자개가 상주에서 장군 곧 호족으로서 그 성을 하나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사불성, 사벌성 그러니까 그걸 상주라고 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학계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주 출신인데 지금도 경상북도 상주가 있죠.
그런데 그 통일신라 상주에는 경상북도 상주 말고도 위에 문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문경세제로 유명한 그 문경이 바로 견훤 탄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경에 가면 말바위라는 절벽도 있습니다. 견훤이요, 거기서 말을 한 마리 잡는데 말을 어떻게 잡냐면 말이 물속에서 살다가 몰래 나와. 근데 견훤이 숨어있다가 그 말을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다니는데 이 말이 빠르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활을 멀리 쏘고 나서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말이 활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나무에 갔더니 화살이 벌써 꽂혀 있으니까 말로는 화살보다 느리는구나 하고 말의 목을 잘랐더니 그때서야 화살이 와서 꽂혔다는. 그러니까 어느 나무에 꽂혀 있었던 화살은 그 이전에 쏘았던 화살인 거죠. 그래서 아차 하면서, 그래서 아차 마을이 있습니다. 그 문경에 가면. 여러분, 아작의 아들인데 아작의 성은 이씨라는 기록도 있고, 또 이 아작의가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기록은 일련의 삼국유사 기록인데, 이상하게 삼국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삼국유사가 많이 실었고, 삼국사기는 유학자 김부식이 쓴 정사였지만 삼국유사는 승려 일련이 쓴 야사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유사가 더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견훤 이야기는 삼국유사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경상도 상주 문경 지역에서 견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당시의 무진주,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견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일련이 오류를 범했던 걸로 본다. 왜? 상주와 광주의 한자가 비슷합니다. 아니, 당연히 견훤 입장에서는 무진주에서 처음으로 왕을 칭했기 때문에 그 무진주 지역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온 걸 약간 좀 일련이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작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작에는 상주 지역의 큰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작에가 또 미스터리가 많다. 무슨 미스터리가 많냐면, 이 아작에가 885년에서 887년 무렵에 장군 칭호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아작에가 장군이 되고 성주가 됐던 그 시기에 바로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럼 원종 애노의 난은 진짜 여러분 그 사료를 통해서 보면 확인이 되지만 신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의 정말 엄청나게 큰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작에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상주에서 아작에가 성주가 된 지 불과 2년 3년 후인 889년에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을 때 신라는 영기라는 장군을 파견해서 원종 애노의 난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영기가 그 원종과 애노의 군세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목이 잘립니다. 촌주 우연히 죽습니다. 상주 지역에서. 그만큼 원종 애노의 난은 정말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수어방국사에서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3년 기록 889년 기록을 보기자료에 주고 나서 시험 통일신라 말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진짜로요, 수능이건 뭐 교육청 시험이건 한능검이건 공무원 시험이건 하여간 국가고시에만 100번 이상 기출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종 애노의 난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장보고가 이래저래해서 염장에게 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듯이, 아니 그렇게 신라사회를 흔들었던 원종 애노의 난이 누가 진압했다는 기록도 안 나온단 말이죠.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원종과 애노 이름도 이상하다. 여러분, 원종은 좀 뭔가 좀 괜찮은 이름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왕의 시호 같기도 하고. 근데 애노는 말 그대로 슬플 애 노의 노, 슬픈 노예. 도대체 이렇게 슬픈 이름을 가진, 진짜 제가 요즘 사인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순신의 바다. 네이버 스토어 역바연에 오면 제가 이제 이름 체크하고 다 사인까지 해드렸습니다만, 아니 이런 슬픈 이름이 어딨냐고. 그러면 이 애노는 신라판 스파르타쿠스 정도로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원종은 누구냐? 그런데 아작의 또 다른 이름이 원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상과 원종, 친척간일까? 혹은 그 원종이 아작의일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원종 애노의 난이 진압되면서 그 농민 반란 세력이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흩어졌건, 이걸 아작에가 진압을 했건, 중요한 건 원종 애노의 난 이후에 아작에가 상주 장악력이 급속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작에는 처음부터 그 지역의 촌주고 토착 세력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아작에가 선수 밭을 갈아요. 아작의 부인이 새참을 들고 옵니다. 그때 갓난아이 큰아들 견훤을 풀숲에 눕혔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물렸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지요. 농민인데 아작이가 대호족이 됐어. 자, 그런데 아니 그 호족 아작의 큰아들 견훤은 왜 갑자기 신라의 서울 경주로 가서 신라의 중앙군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게 다 미스테리예요. 또 설은 견훤이 아버지 아작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아작의 부인이 2명 있었는데 견훤은 첫 번째 부인의 큰아들이었고 나머지 계자 돌림의 학년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부인의 아들들에게 뭔가 차별받았고 아버지 그 세력을 내가 물려받을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 후계자가 될 수 없으니 아버지를 떠나서 나름 성공을 해보고자 신라 수도 경주로 직접 향했다는 설도 가능하고, 또 하나,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에는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막 삼국을 통일했을 무렵에 고구려 백제 후손 귀족들의 자제를 수도인 경주에 인질로 삼고 공부시킨 제도고, 이게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호족들의 자제를 인질로 삼고 있는 제도인데, 그 원종연연안을 진압하면서 상주 지역의 강력한 패권자가 됐던 아작에가 자신의 큰아들 견훤을 상수리 제도에 입각해서 신라 수도 경주로 보냈고 견훤은 경주에서 군인직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견훤이 그냥 말단 군인이었을 리는 없어요. 왜? 아버지가 상주의 대호족이라니까. 그런데 분명히 또 기록에 보면 견훤은 군인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 잠을 잘 때도 창을 베고 잤고 적과 싸울 때도 항상 앞장섰대. 근데 견훤이 어디 가서 그랬냐? 서남해안으로 파견이 됩니다. 경주에서. 이 서남해안을 지금의 나주, 목포, 신안 앞바다, 진도 이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순천, 여수, 광양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또 해석을 어디로 보냐면 아마 지금 순천, 광양만 쪽으로 파견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천, 광양만 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라도 결과적으로 당나라와 무역을 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 나라가 맞지요. 그런데 신라와 무역하는 가장 큰 도시가 지금의 화성 쪽에 당항성이 있고, 그 다음 나주, 영산포, 영산가구 그쪽이 제일 큰 무역 도시였는데, 이게 당나라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무역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을 했던 자들이 해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신라구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신라 수도 경주 입장에서는 당과 무역하는 과정에서 경주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새로운 무역 항로를 뚫어야만 해. 그러다 보니까 순천 여수 지역이 괜찮았던 거죠. 지금의 순천만 쪽이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견훤을 바로 그 지역에 파견했는데, 견훤이 군대에서 공을 세우다 보니까 비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 비장이 지금의 군단장 혹은 사단장 정도 되는 직위라고 봅니다. 왜냐? 견훤이 훗날 무진주를 점령하고 나서 적이 궁예를 데리고 있는 커다란 도적 세력 양길에게 비장지를 내리는 걸로 보아 견훤이 서남해안 내려와서 순천 지역에서 벌써 비장이 되어 있다는 건 거의 군대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젊은 비장, 거의 22살, 23살 정도의 뛰어난, 그리고 분명히 견훤은 무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무력이 뛰어난 22살, 23살짜리의 사단장급 견훤인데 아빠가 상주의 대호족 아작에야. 이거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천 지역에 있는 해상 세력 호족과 결탁하게 됩니다. 훗날 순천 박씨 시조가 되는 대호족 박영규 지방과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천만 쪽에 성들이 해룡산성, 검단산성, 마로산성, 이런 산성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견훤의 첫 근거지이지 않았나. 바로 이 신라 수도 경주로부터 끌고 온 중앙군, 비장이 되어 그 중앙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견훤이 신라의 서남해안, 지금의 순천과 여수 지역의 호족들과 결탁해서 빵 하고 내륙으로 들어가니 바로 거기서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무진주.
여러분, 구두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무주도. 거긴 도독이 있죠. 도독 기밀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광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892년이고 견훤이 26살 때예요. 26살짜리 견훤이 왕을 칭합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왕을 칭하긴 했지만 밖으로 왕을 칭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왕을 칭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양길에게 비장이란 직을 내렸겠지요. 자, 진주, 지금의 전라도 광주까지 점령했던 견훤. 이 견훤이 해상 세력, 지금의 목포, 신안 앞바다, 아페도라는 큰 섬에서 정말 해적들의 전설로 불리우고 있는 수달과 만납니다.